2050년 국회의원 총선거일 개표를 얼마 앞두고 미래노인당 사무실이 분주하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노인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미래노인당. 이번 총선에선 연금 삭감 반대와 고령자 일자리 보호를 공약으로 노인층의 표심을 사로잡았다. 지금부터 2050년 제28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0초 전 모든 전자투표가 끝났고 그리고 노인층을 결집시키며 돌풍을 일으킨 미래노인당이 과연 몇 먼저 석이나 정치 얻을 수 1번지 서울 있을지가 이번 종로구입니다. 총선 최대 관심사. 총 득표수 8,924표, 득표율 63.9%로 미래노인당 한열로 후보가 당선 확정됐습니다.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인 서울의 한 선거구. 미래노인당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미래노인당 출발합니다. 고령자들의 권익 보호를 내세우며 창당된 미래노인당. 전체 인구의 40%를 넘는 노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최대 정치 세력으로 미래노인당 김수산 후보 당선 확정입니다. 미래노인당의 약진은 미래노인당 눈부셨다. 안보근 후보 서울을 당선 비롯해 확정입니다. 부산, 광주, 미래노인당 인천, 박도원 대구 등 후보 당선 각 확정입니다. 광역시와 농촌 지역까지 미래노인당 후보들의 미래노인당 당선이 우영우 이어졌다. 후보 당선 확정입니다. 미래노인당은 전체 의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동안 한국 정치의 병폐였던 지역 감정도 미래노인당의 독주는 막지 못했다. 선거의 이슈는 단 한 가지.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대결이었다. 여당은 경제 성장과 연금 삭감을 공약으로 젊은 층을 공략했다. 이대로 가다가 나라 전체가 고달할 판입니다.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노인연금을 삭감하고 경제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라 경제가 살아야 효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미래노인당은 불효 정당 심판론으로 맞섰다. 국민연금을 내는 국민의 수가 줄었습니다. 실버 유권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권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젊은 날 함께 열심히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는데 이제 와서 연금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효정당, 배은망덕한 정권 심판합시다. 우리 미래노인당 힘을 보여줍시다. 미래노인당의 집권으로 노인층은 강력한 정치력을 갖게 됐다. 2050년 점점 줄어드는 젊은 층과 노인층 간의 세대 갈등은 정점을 찍고 있었다. 노인들이 인구가 많아지면 젊은이들하고의 관계에서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일자리 문제에서도 상당히 심해지고 현재도 이미 젊은이들이나 혹은 대학생들이 해야 될 일자리를 은퇴자들이 상당 부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자리도 지금 없어지는 형편이고요. 또 노인들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게 되면 그룹이 크게 되죠. 물론 이 안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대부분 정치인들이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서 상당히 노인들 친화적인 그런 정치를 구사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실버 세대가 강력한 정치적인 힘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인구는 약 4,800만 명. 이 중 20대부터 50대까지 인구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낮아진 출산율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50년이 되면 총 인구는 약 500만 명이 줄어드는데 특히 50대 이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돼 초고령 사회가 된다. 옛날 그러니까 고출산 시대에는 조직이 완전 피라미드잖아요. 응? 지금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이제 즉 사각형이 되든지
또는 이렇게 되든지 또는 어떤 역삼각형이 되는 그런 건데 사실 보면 저출산의 가장 큰 그게 뭐냐면 조직이 역피라미드가 되는 거예요. 사단장이 100명이고 이등병이 1명이고 그 사단장이 1명이고 그 이등병이 100명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다 거꾸로 가는 거죠. 노인들의 시대 2050년. 그렇다면 노인들은 과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을까? 2050년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 일하고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모두 정년을 훌쩍 넘겼지만 2번, 3번 정년을 연장하며 근무를 하고 있다. 정년을 넘겨도 쉬지 못하는 것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저도 이젠 쉬고 싶죠. 세상에 40년 동안 연금을 꼬박꼬박 넣었는데 적절합니다. 예? 앞으로 연금도 줄인다고 수십 년 하냐. 동안 연금을 부어왔지만 현재 받는 월급은 한 달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연금도 턱없이 부족하니 어떡합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들어서고 2060년엔 완전 고갈될 전망이다.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단축 근로제도가 정착됐다. 이렇게라도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장근숙 씨 건강보험 게다가 그나마 받는 연금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어서 2050년에 노인들은 장근숙 쉬고 씨 싶어도 쉴 건강보험료 수가 없다. 인상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2050년 4월부터 150%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층에게 주어졌던 세제 혜택도 사라진 지 부인 5년. 전영옥 씨의 법정 진료일이 정부로부터 받는 초과했습니다. 혜택은 보다 자세한 줄어들었지만 사항은 저희 내야 할 공단 홈페이지에 세금은 오셔서 계속 확인하시기 늘고 있는 바랍니다. 상황이다. 여보시오. 젊은 시절엔 집장만과 자녀 교육비 때문에 제대로 노후 자금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노년을 맞았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해왔지만 여전히 생계 전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성명 노인들이 모두 장근숙, 비슷한 생년월일 처지. 1975년 10월 일자리는 9일생 한정돼 있고 맞습니까?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늘고만 있어 노인들의 일자리 음성인식 경쟁이 본인 치열하다. 확인.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재무전문가인 평생 쌓아온 귀하의 경력도 이력에 맞는 취업난 일자리 앞에서는 서울 지역에는 무용지물. 없습니다. 다음 상담일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일자리 하나에도 수만 명의 대기자들이 몰릴 정도로 경비원 자리는 2050년 잠시만 노인 기다려 실업률은 주십시오. 심각하다. 공동주택 관리인 현재 대기인 23만 6,789명. 예상 대기 기간 그나마도 일을 3년 구하지 7개월 못해 13일 빈곤층으로 14시간입니다. 전락하는 노인들이 다시 급격히 들으시겠습니까? 늘고 있다. 3년 7개월? 2050년의 노인들은 됐습니다. 자신들의 노후가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거 정말 큰 일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고사하고 이거 아예 일자리가 없습니다. 좀 경비원 자리라도 좀 가야 되는데. 고단한 삶을 그것도 꾸려가고 3년 있는 이상 2050년의 노인들. 거기다 또 대한민국 건강 미래의 보험료도 슬픈 초상이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저출산은 2050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다자녀 할인 등 저출산 마케팅이 산업 전반에 자리 잡았다. 또한 노인들이 가장 큰 소비 집단이 되면서 실버 산업이 2050년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대 산업이 됐다. 외식 산업은 물론이고 식품, 유통, 레저 산업까지 고령화가 산업의 판도를 바꿔놨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이 눈부시다. 암 정복이 현실화됐고
2050년 평균 수명도 2010년보다 4살 이상 늘어났다. 인공관절, 인공장기 이식도 일반화되면서 2050년 노인들은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과 외모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꿈 같은 이야기가 모든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문제는 의료비. 한때 65세 이상은 병원비가 무료였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료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안 돼요. 퇴원시켜주세요. 병원에서 환자를 결국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정부는 노인층에 대한 의료비 혜택을 줄였다. 퇴원시켜주세요. 병원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노인 관련 정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요양비와 의료비는 2010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국민연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정부 예산은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프지 말아야지. 의료비 혜택이 줄어들면서 뭐 이놈의 의료보험료를 세상이 뭐 감당하지 병 때문에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돈 때문에 죽는 세상이잖아. 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목숨을 잃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노인층의 빈곤화와 양극화는 2050년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에 밑에서 정말 일을 해주고 그 연금을 쌓아줘야지만 그 연금을 가지고 노인들을 부양을 할 수가 있는데 연금이 쌓아지지가 않으면 노인을 부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벌써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분배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만일 자기가 개인이 나는 연금을 안 받아도 괜찮을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 살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연금은 점점 축소를 해가면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또 뭐 보건 환경 속에서 살아시게 될 가능성이 더욱더 큰 거죠. 그러니까 2010년. 이미 그때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65세 이상은 무료 승차가 가능해 지하철은 노인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전체 지하철 이용객 10명 중 1명은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수도권 지하철 노선이 지방까지 연장되면서 노인들의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 어디 가냐? 이 시간에 지하철에 오르면 노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천안행 지하철이 뚫린 후 그 일대는 노인들의 단골 나들이 코스가 됐다. 마치 출퇴근하듯 서울과 지방에 가며 나들이 하는 노인들까지 있을 정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2010년의 새로운 풍경이다. 구로에서 천안까지 지하철로 1시간 40분. 도착역이 가까워지면서 전철의 승객들도 연령대가 조금씩 높아진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도 쐬고 친구들도 만나고 있다. 시장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가 사람들 이제 돈을 내고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가니까 주로 이제 우리 시간이 이제 많으니까 또 그런 데 가면서 이제 산도 가고 들도 가고 이제 건강을 이제 챙기죠. 비용도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진 않고. 그럼요. 비용은 뭐 거의 안 들다시피 하죠. 역 근처에 위치한 한 재래시장.
이것저것 볼거리도 많은 데다 값싸게 식사도 해결할 수 있다. 한 그릇에 3,000원 하는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 다시 서울로 올라갈 예정.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 지난해엔 구직을 포기한 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60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섰다. 일자리 제가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또 없어요 지금. 지금 작년만 해도 우리 노인들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금년엔 작년에 하던 사람도 다 못 하고 있어요. 2010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 30년 사이 3배가 증가했다. 문제는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가 소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예상 기간은 26년. 미국보다는 70년, 일본보다는 10년이나 빠른 기간이다. 고령 사회에 미처 대비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평균 자녀 수가 6명이었던 1960년대.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이 시행됐다. 정관 수술을 한 가족에겐 아파트 추첨권 등 각종 혜택이 주어졌다. 가족계획 정책은 1980년대까지 계속됐다. 효과는 빨랐다. 출산율은 급격하게 하락해 1983년 인구 대체 출산율인 2.1명이 붕괴됐다. 이후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고 지난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 정부의 본격적인 저출산 정책이 시작된 건 지난 2005년.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고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이 마련됐다. 그 결과로 나온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0년까지 총 32조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거대 계획으로 아동수당과 국공립 양육시설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 확충이 그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출산율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국가의 미래를 볼 때 우리가 아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 과제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시작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그 당시에는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서 현명한 정책 방안이었다 그러지만 어느 정도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해봐야 된다. 앞으로는 여성들 숫자도 슬슬 줄어들고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당장은 좋아요. 어떻게 보면 애 없으면 애 하나 키우는데 10명 장정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애 없으면 10명 장정 다른 데 쓸 수 있다. 물론 다른 데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요새 뭐 실업 그렇게 많은데 뭐 고용 없는 성장 이런 게 많은데 애를 낳아야지 취업률도 올라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제가 보건대는 이 애가 당장은 없는 게 좋을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게 큰 어려움으로 닥쳐올 거고. 2050년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속보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잠시 전인 오후 2시부터 한국전자 본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대형 사업장에서 시위가 발생한 한 것은 대기업에서 발생한 무사 분규가 노동자 완전히 사라진 시위. 2020년 이는 이후 실로 무려 수십 년 만에 30년 만의 무사 일입니다. 분규였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대기업 본사 앞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경찰과 대치 중이다.
회사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 이들에겐 가족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사태였다. 며칠 전 이 기업은 본사 공장의 해외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한국전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본사와 공장의 해외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대기업이 공장 전체를 해외로 내년 옮기는 건 10월까지 사상 유례 없는 일이다. 본사와 제1공장은 아프리카 우간다로, 일시에 제2 거리로 공장은 남게 된 노동자들. 캄보디아로 이전하기로 충격은 컸다. 결정했습니다. 2050년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 이전은 가뜩이나 높은 실업률을 더 높이고 있다. 저는 이 회사에서 30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높은 인건비. 평생을 회사에서 못 마친 결과 직원 대부분이 장기 군속 근로자로 임금은 높아졌지만 오히려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답답합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2010년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했다. 하지만 2050년 생산 가능 인구는 20%가 줄어들었다. 평균 나이 역시 56세가 넘어 그야말로 늙은 한국이 된 것이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2050년 대한민국. 기업들의 대한민국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전자의 전격적인 해외 이전은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말리려 생산 인구 했지만 감소는 바로 경제 소비 인구 기업의 감소로 의지를 이어진다. 걷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수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2050년 경제는 성장을 멈췄다. 2010년 4~5% 수준인 GDP 잠재 성장률이 2050년에는 1%대에 머물고 있다. 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신생아 한 명이 가져오는 경제 효과는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과 영유아기 때 4,400만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2억 2천여만 원, 취직 후에는 3억 9천여만 원의 생산을 유발한다. 노후에도 의료 서비스 등을 필요로 해 평생 동안 평균 1.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는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들을 불러내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만들어낼 겁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전체 인구의 25% 정도가 되면 평균 소비가 18%가 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정도가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14.6%가 됩니다. 그러면 28.6%가 소비를 급격하게 줄이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수시장이 급격한 침체가 오고 또 자산시장도 침체가 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의 이제 재정 수지의 적자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경제의 펀더멘탈이 줄고요. 그 다음에 저축률도 하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개가 함께 맞물려서 고령화는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050년 대한민국을 빠져나가는 건 기업들뿐만이 아니다. 젊은 층의 탈대한민국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우수 인재들이 더 좋은 여건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서 헤매고 있지만 그나마 출산율이 높은 아프리카와 인도 등은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도 이들 나라에 집중돼 있어 일자리도 풍부한 상황 때문에 전 세계 고급 인력들에겐 매력적인 땅이 되고 있다. 40년 전인 2010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적은 세금 부담이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2050년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월급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2010년보다 조세 부담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 12%였던 노년 부양비가 2050년엔 72%로 수직 상승했다. 즉, 2010년엔 생산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50년엔 거의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1대1로 보살피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7,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 경이 되면 약 한 1.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은 세금이 높아지게 되죠. 현재 우리나라 세금은 OECD 평균이 40%인데 우리나라 약 한 22% 정도가 되는데 향후에 22%에서 4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것은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문제를 발생시킬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높은 노인 부양 비용과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세금 부담. 이것이 2050년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그래, 나도 가고 싶다. 우간다. 얼른 들어가. 세금을 피해 한국을 빠져나가는 인재들. 이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50년)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그 두뇌 인력들이 굳이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능력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는 외국에 가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노동인력을 수입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의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는 두뇌가 유출되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거고, 그러면은 자본 축적이 더 안 되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 축적에 위기가 생기면 사실은 그러면은 뭐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체제가 그냥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2050년 부동산 시장. 실수요 계층인 30, 40대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 빠졌다. 부동산 투기와 거품도 옛말이 됐다. 그나마 서울은 나은 편, 지방은 집이 남아돌 정도로 부동산 경기는 악화됐다. 아파트의 트렌드도 변했다. 이곳은 고령자에 맞춰 나온 소형 아파트. 노인 독신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령자들만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고 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050년 미래형 아파트. 자동으로 몸 상태를 체크해주는 시스템이 항상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있다. 맥박, 생체 유지 지수 모두 정상입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기능이 내장된 대형 평면 스크린은 2050년 가장 인기 있는 신상품이다.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는 데다 고화질 화상 통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엄마, 혼자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결정됐네. 그래, 이 엄마가 뭐 해주랴? 준비 다 됐어요. 반면 대형 아파트들은 찾는 사람들이 없어 애물단지가 됐다. 소형보다 가격이 낮은데도 비어있는 대형 아파트들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끌었던 대형 고급 아파트들은 소형 평수로 재건축되고 있다. 이미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2010년부터 계속됐다. 중소형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대형 아파트 값을 추월한 것. 1인 가족 등 소규모 가족이 늘어나면서 큰 집보다는 작고 실용적인 집이 인기를 끌기 시작해 생긴 현상이었다. 실제로 현재의 산업 구조에서 여성 다음으로 가장 큰 소비자군이 청소년, 아이들 시장입니다. 그런데 저출산이라는 것은 이 시장에 타격을 준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교육 서비스 시장부터 시작해서 밥상에 올라오는 농수산물 시장까지 큰 충격을 주게 되겠죠. 더불어 여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현재 기존의 산업이 정체기에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부의 분배가 불균형으로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 가지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동산 또 자산 시장의 버블의 붕괴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만약 이대로 가게 된다면 약 한 2020년경이 되면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2050년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학생들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든 데다 이민 가는 학생들도 늘어나 학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장훈이 가고 나면 우리 반은 없어져요. 비전이 없는 교사는 기피 직종이 됐고 사람들이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학교의 유무가 부촌과 빈촌의 조건이 됐다. 2010년 학령 인구는 46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빠르게 감소하면서 2050년엔 500만 명 선까지 무너졌다. 학교의 위기는 2010년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영희초등학교. 이곳에 2010년 4월 한 건물이 개관했다. 체육관은 물론 수영장, 영화관까지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된다. 학생 수가 줄면서 생긴 유휴부지에 지역 주민시설을 지은 것. 저출산이 2010년 학교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운동장이 너무 넓게 돼 있는데 아이 수는 적으니까 여기서 뭔가 좀 해볼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교를 좀 키워봐야 되겠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좋은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주면은 저출산은 무슨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이 좀 모여들지 않겠느냐. 90년 전통의 한때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었던 영희초등학교. 지금은 학생 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한 반에 5, 60명 하던 학생 수도 이제 20명을 간신히 넘긴다. 이렇게 해도 학년당 학급 수는 3, 4반밖에 되지 않는다. 빈 교실들은 다양한 교과목실로 이용하고 있지만 아예 한 층을 비울 정도로 교실이 남아돌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근처에 있는 대청초등학교와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학교 통폐합을 서울에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골 같은 데는 참 특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도시의 특성이라고 해봤자 다 비슷비슷한데 그 적은 학교의 아이들을 가지고 이루어진 경쟁력이라든가 아니 또 큰 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쟁 이것이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좀 민원수가 많은 적어도 한 30가 돼야 된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들은 대학은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2010년 현재 전문대를 포함해 대학 수는 250여 개, 한 해 모집 인원은 60만 명 정도다. 하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80곳을 넘었다. 학생 수가 2010년의 절반으로 줄어든 2050년.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통폐합되거나 아예 사라졌고 남아있는 대학들도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아직 일할 날이 20년은 넘게 남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2050년 대학가는 새로운 풍속도를 보이고 있다. (2050년) 한 대학의 강의실. 노인복지학과 수업이 한창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노인과 외국인들. 정년 이후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는 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발빠르게 노인 재교육 학과를 설치한 대학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앞으로 그 고등학생을 졸업한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심각하게 적어질 거기 때문에 대학의 기능, 즉 대학의 소비자가 누가 될 것이냐, 더 이상 그 아이들만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중년 이상, 즉 그 노동시장에서 이 60세 이상을 넘어서도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학 졸업 이후에 남아있으려면은 중간쯤에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교육의 형태인데 그 재교육을 대학이 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이제 소비자가 그냥 고등학생 갓 나온 어린 20대 초반 학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40대, 30대 말, 40대 초반 중반 또 대학의 소비자가 되도록 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2050년 우리나라의 인종 구성도 달라졌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면서 2050년 대한민국은 국민 10명 중 2명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됐다. 이들은 저출산으로 줄어든 노동력의 빈자리를 메워주면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생산 인력과 소비를 다소나마 높여주고 있다. (2050년) 노동력 유지를 위해 전 세계가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은 전체의 38%로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무위원회 선출된 국무위원을 국민의 외국인 유입은 이른바 3D 업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베트남 출신 문화체육부 장관입니다. 고급 인력의 유입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2050년 외국인 장관이 탄생하는 등 사회 지도층에 진출하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부터 전문 직종에까지 한국 사회의 주축이 된 외국인들. 2050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한국인과 갈등의 불씨도 생겨나고 있었다. 이는 2050년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경이 되면 약 한 600만 정도의 인구가 줄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에서 인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600만을 자동화나 혹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되는 것이고요. 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돈을 쓰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돈을 벌러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실버 세대들과 청년 실업층들과 충돌하게 돼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요. 그들은 돈을 벌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것보다는 본국으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버는 돈이 외국으로 유출돼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지 않게 됩니다. 2050년 청년들의 삶은 어떨까? 청년층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2050년의 청년들은 노인들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 치열한 일자리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는 현실은 2010년보다 더 악화됐다. (2050년) 우리나라의 생산 인구 중 청년 노동자는 3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고령 노동자는 29%, 외국인 노동자는 무려 36%에 달한다. 이 두 계층과의 일자리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청년 노동자들이 밀려나고 있다. 2050년의 청년 실업. 20대 청년들은 2010년에 88만 원 세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실업층의 증가는 소비를 감소시키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고용 악화의 악순환을 만든다. 이 악순환이 끝내 또 다른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면은
생산도 축소가 되고 소비가 축소가 되면 그만큼의 경제 구조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확 축소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들어오는 사람에 맞춰서 경제도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국가의 경제도 지금보다 축소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노동시장에 나갔을 때도 지금보다는 수월해지겠지만 여전히 그 노동시장에서 생기고 있는 경쟁, 그다음에 그 실업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를 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는 자본이 축적되어야지만 사회가 유지가 되고 사회가 뭐 소위 말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생산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가 안 되면 또다시 생산을 못 하고, 그래서 이러한 고리가 형성이 되면서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자본 축적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고. 2050년 어느 날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찾아온 산모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산모가 사는 도시엔 분만 병원이 없어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출생아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지방의 산부인과들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분만 병원이 아예 없는 지역도 많아 위험에 처하는 산모들이 늘고 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다. 이 아기는 오늘 이 병원에서 태어난 유일한 신생아가 됐다. 하나이의 탄생은 나라 전체가 축하하는 경사가 됐다. 2050년 대한민국은 위태롭기만 하다. 산부인과의 위기는 2010년에도 심각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여성 의원. 지금은 비만 관리와 미용 시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산부인과였다. 이 병원 원장인 이기철 씨. 산부인과 전문이지만 4년째 아이를 받지 않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업종을 변경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점차 산모들이 줄어들면서 도저히 병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분만 때문이다. 때는 이제 취소되고 수술 때만 있습니다. 10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할 때는 저희가 한 450건 정도 이렇게 했고요. 점점 줄어서 나중에 2005년도에는 이제 한 달에 54건 했고, 도저히 분만으로서는 이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분만대와 창고가 돼버린 신생아실. 입원실까지 포함해 4개 층에 달하던 이 산부인과의 분만시설은 텅 빈 채로 남아있다. 이제 산모들은 출산하기 위해서 인근의 큰 병원으로 가야만 한다. 2010년 현재 분만병원이 없는 지자체는 전국에 47곳에 달한다. 저희도 이제 저도 분만에 대한 저분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은 건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 저도 여건이 되면 다시 분만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돼서 분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좀 더 많은 산모들이 좀 더 쉽게 가까운 병원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 현재 출생아 수는 약 43만 명. 이는 197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 태어나는 출생아는 또 절반가량이 감소한다. 출산율과는 반대로 산모들의 나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9년 산모의 평균 나이는 31살로 10년 전보다 2살이 높아졌다. 1981년 20대 산모가 낳은 아이는 69만 명이었지만 2009년엔 그보다 51만 명이나 줄었다. 대신 같은 기간 30대 산모의 아이는 12만 명 정도가 늘었다. 고령 산모의 증가는 출생아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신 기간이 37주가 못 돼 태어나는 미숙아 비율도 덩달아 늘고 있다. 35살 이상의 산모가 10년 전엔 9%에 불과했지만 2009년엔 15%를 넘었다. 출산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학습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혼인과 출산은 사회적인 학습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예전 가치관을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을 안 합니다. 그거 선택을 안 하고 더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미래의 가능성을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과 출산은 일단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혼인을 하고 출산을 하겠다로 벌써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서 가치관이 한번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혼인 행태와 출산 행태는 계속 더 이제 뒤로 그리고 아이가 출산 안 해버리면 그만이 이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여성들로 하여금 임신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경제적 부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대학 교육까지 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2억 3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을 싫어해. 또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다는 점도 저출산의 큰 원인. 선율이가 해보세요. 현재 일하는 엄마는 전체 기혼 여성의 절반인 49.8%에 달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릴 수 있어요? 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여성들의 엄마 되기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네, 들어가요. 블루 색깔 많아요. 예준아 설명 듣고 해야지. 워킹맘인 이순임 씨. 그녀는 7살, 4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퇴근한 후 그녀가 향하는 곳은 어린이집. 서둘러 온다고 왔지만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에 가고 순임 씨의 두 아들만 남아있다. 다행히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아이들을 봐주지만 야근이라도 하는 날엔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 특히 오늘처럼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마음은 더 편치 않다. 안 아플 때는 놀면 되는데 아픈 애들은 보통 집에 있는 엄마들은 안 보내거나 아니면 병원 갔다가 다시 보내주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약 챙기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안하죠. 미안하죠. 많이 미안하죠. 그래도 좀 애들이 그래도 잘 버텨줘가지고. 가? 갈 거야? 가자. 집으로 가는 길에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을 찾았다. 첫째 아이의 감기가 며칠째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안 날 거예요. 남편은 밤늦게 끝나는 날이 더 많아 아이들을 챙기는 건 항상 그녀의 몫이다. 테레비를 왜 계속 봤대? 순임 씨는 첫 애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둘째를 가질 생각이 없었다. 안 나요. 가리 끄나요? 가리는 아직 안 끄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선 형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에 후회는 없지만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과 두 명을 키우는 것은 차이가 컸다. 저녁 식사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순임 씨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바로 저녁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럴 때 남편이라도 도와주면 좋지만 남편이 퇴근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집안 곳곳엔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집안 일들이 쌓여 있다.
먹었고요. 뱉을 거야 안 뱉을 거야? 장난꾸러기 두 아들도 엄마 일을 보탠다. 그녀는 잠시도 자리에 앉을 틈이 없다. 하면 돼 안 돼 입으로? 나도 안 나와. 너도? 넌 다 먹은 거 아니야? 아이 둘을 낳았지만 그녀에게 육아휴직은 먼 이야기였다. 먹지 말고. 첫째를 낳고 한 달 쉰 것이 고작. 둘째를 임신했을 땐 아이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쉬고 싶다고 한 일주일만 쉬자고 했는데 그냥 그만둬라 이게 됐어요. 그냥 왜냐면 회사는 큰 데가 아니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 월차, 연회차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만두고 둘째를 낳고 잠시 쉬던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뭐지도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닐 나이가 되자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갑인데? 진짜? 큰애는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7살, 4살 두 아들의 교육비는 얼마나 들까? 작년까지는 34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이만큼. 그리고 중간중간에 결제를 막 하니까 둘째는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종일반 추가 비용에 이런저런 경비를 합치면 두 아들의 어린이집 비용만 100만 원 가까이 든다. 때문에 그녀에게 직장은 아이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하는 곳이 됐다.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 돈 내가 다 벌어서 100% 애기한테 들어가는 그만큼 얘는 누릴 수는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하는 거지. 엄마들 직장 다니는 엄마들 다들 우는 엄마들 진짜 많아요. 애기랑 못 놀아주죠. 몸 피곤하죠. 뭐 여기저기에서 요거도 먹죠.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 스스로에게 받는 스트레스. 이거를 다 받는데도 뭐 회사 다니고 싶겠어요. 솔직히 애기 보고 싶죠. 근데 이제 그걸 못 하니까 돈으로 여유가 이렇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호흡 조절하고 좌우 내려오실 때 천천히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생애 가장 큰 축복이 돼야 할 임신과 출산. 그래서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곧 희생을 의미하게 됐다.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 계속 일을 하면서 애기 둘을 육아를 할 수 있을까? 지금 한 명도 정말 둘이서 육아하기 정말 벅찬데 그런 고민과 함께 그럼 일을 그만두고 둘째를 놓는 건 될까? 그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럼 남편 혼자 벌어서 애 둘을 육아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해서 생각이 고리가 거기서 맞붙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애가 생기면은 자기 개인적인 시간이 모두 다 이제 사라지고 애기한테 모든 게 헌신적으로 이제 시간이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쉬워하는 젊은이들의 뭐 이렇게 뭐 세계 이런 부분이 하나 영향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애를 낳고 키우면 돈이 많이 든대더라. 어떻게 2억, 3억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안 낳거나 뭐 늦게 낳아야지 하나만 낳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생각을 하면서 모임 성찰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애 안 낳으면 다른 사람이 낳겠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당장 그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정책 집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거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연금 문제에서부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아주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미리 가본 2050년의 한국은 성장을 멈췄다. 저출산이 가져올 암울한 미래. 40년 후 우리 후손들은 물을 것이다. 그때 왜 그랬느냐고.